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리고 가장 배신감이 컸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어떤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부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댁에 들러 차 한 잔을 마시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바쁘신 분이라 주말에도 서재에서 일을 보고 계셨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다가 슬슬 일어설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으로 나서려는 순간 우리 집에서 5년째 일하고 계신 가정부 박 아주머니가 제 손목을 붙잡으시더군요. 아드님, 잠깐만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시더니 작게 접힌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죠. 아드님 혼자 계실 때 보세요. 제발 꼭 보세요. 아주머니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른 채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주머니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동안 그 쪽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저렇게까지 조심스러워 하셨을까요? 혹시 어머니께 무슨 건강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아니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잠시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작고 네모나게 접힌 흰색 메모지였습니다. 천천히 펼쳐보니 또박또박 쓰인 필기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 2407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그리고 그 밑에 단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새아버지와 아드님 부인, 오래전부터 불륜관계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그대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저는 쪽지를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충격적인 문장은 여전히 그대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새아버지와 제 아내가 불륜관계라고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은 바짝 말랐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면서 동시에 온갖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이게 사실일 리가 없다. 누군가의 장난이겠지. 아니면 오해일 거야. 하지만 박 아주머니의 그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분이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순간들,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넘어갔던 그 모든 것들이요.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아버지의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받으신 충격이 컸죠. 어머니는 한동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방에만 계셨어요. 저도 슬픔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집안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체는 어머니가 물려받으셨어요. 처음엔 어머니도 사업을 잘 모르셨지만 놀랍게도 금방 적응하시더군요. 오히려 아버지 때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타고난 사업가셨던 겁니다. 저는 그해 대학에 진학했고 어머니는 점점 더 바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줄 수 있겠니?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신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좋은 사람인데 한번 만나봐 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라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아차리진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아차리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아, 엄마도 이제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워.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2년이 됐잖니. 엄마도 사람이야. 옆에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 어머니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신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당신의 인생이 있으시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한번 만나볼게요. 며칠 후 어머니는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도 준수한 편이었어요. 옷차림도 깔끔했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그의 나이였습니다. 민준 씨가 올해 41세요. 어머니가 옆에서 덧붙이셨어요. 41라고요? 어머니는 46이셨습니다. 5살이나 어린 남자였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듣고 당황했지만 애써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영준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항상 아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김민준이라는 그 남자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밝았지만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어요. 눈빛이 너무 영리해 보였거든요. 마치 상대방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그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와는 비즈니스 모임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처음엔 사업 파트너로 알고 지냈는데 점점 가까워졌다고 하더군요. 어머님께서 정말 대단하세요. 사업 수완이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민주는 어머니를 칭찬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글을 보며 행복해 하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서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재산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어머니와 김민주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어머니가 결정하신 일이었고 제가 막을 권리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식 날 새아버지가 된 김민준이 절 안으면서 속삭였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영준 씨. 제가 옆에서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영준 씨도 잘 챙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아버지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괜히 의심하는 거라고요. 새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 집안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자주 웃으셨어요. 새아버지는 어머니 사업에도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어머니를 돕는다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결정권을 가지게 됐죠. 저는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고 학교와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가끔 집에 들를 때마다 새아버지는 저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용돈도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불편했어요. 영준 씨,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요? 힘든 거 없어요?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좋아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이제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가족이다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어머니는 당신 회사로 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새아버지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27살 때 저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소개팅 자리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서연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모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의 말투와 행동이었어요. 매우 현실적이고 똑 부러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연애할 때 솔직한 게 좋아요.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첫 만남부터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런 솔직함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무슨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혼 계획 있으세요? 저는 2년 안에 결혼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맞벌이 할 생각 있으세요? 저는 커리어 포기할 생각 없어요. 그녀는 거침없이 자신의 조건들을 나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가 신선했어요. 보통 첫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저도 결혼은 생각하고 있고요. 맞벌이도 당연히 찬성합니다. 좋아요. 그럼 계속 만나보죠.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서연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였어요.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연봉도 상당했습니다. 저보다 7살이 많았지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 차이 때문인지 서연은 저를 잘 리드해 주었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저희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서연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특히 새아버지가 서연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연 씨, 외국계 기업에서 팀장까지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영어도 능통하시고요? 네, 업무상 영어를 자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훌륭하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글로벌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서연 씨 같은 분이 우리 집안에 오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새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서연을 칭찬했습니다. 서연도 새아버지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회사도 정말 대단하시다고 들었어요.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다 어머님 덕분이죠.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둘은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우리 가족과 잘 맞는 것 같아 안심이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게요.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새아버지의 도움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저희 둘의 능력만으로는 강남 아파트를 사기 어려웠거든요. 새아버지가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셨어요. 이건 제가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부담 가지지 말고 받으세요. 새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찜찜한 마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아버지에게 큰 빚을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신혼 초기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서연과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서로를 잘 챙겼어요. 주말이면 함께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어머니 댁에도 자주 들렀고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댁에 가는 걸 유난히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히 새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댁에 가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님 댁에 갈까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갔잖아. 이번 주는 그냥 둘이 있자. 에이, 어머님이 우리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자주 찾아뵙는 게 좋잖아요. 서연은 늘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 댁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댁에 가면 새아버지와 유난히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서연 씨,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해외 바이어들이랑 협상하는 게 쉽지 않네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무역 일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좀 있거든요.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둘은 그렇게 비즈니스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조업 쪽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무역이나 해외 비즈니스에 대해선 잘 몰랐거든요. 영준이도 관심 있으면 같이 듣지 그래. 새아버지가 가끔 저에게도 말을 걸었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제 분야도 아니고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새아버지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서연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소외감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서연과 새아버지는 긴 대화를 나눴고 저는 옆에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가끔은 둘이 어디론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서연 씨, 제가 서재에 좋은 책이 있는데 한번 볼래요? 마케팅 관련 책인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보고 싶어요. 그러면 둘은 2층 서재로 올라갔고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둘이 남겨졌고요.
영준아, 서연이가 정말 좋은 며느리 같구나. 시아버지하고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왜 둘이 저렇게 오래 서재에 있는 걸까요? 책 한 권 보여주는데 30분씩이나 걸릴 이유가 있나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요. 서연은 제 아내였고 새아버지는 어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제 의심을 계속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회사에서 갑자기 조퇴를 하게 된 날이었어요. 프로젝트 미팅이 취소돼서 일찍 집에 갈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깜짝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놀래켜주고 싶었거든요.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라 집에 있어야 했거든요. 여보, 나왔어. 제가 소리를 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어폰을 끼고 화상회의라도 하고 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지나 침실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요? 그때도 2시예요? 네, 그때 봬요. 저는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묘하게 나른하면서도 설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노크를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여보, 왜 벌써 왔어? 연락도 안 하고? 회의가 취소돼서 일찍 왔어.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냥 회사 동료랑 업무 관련 얘기했어. 서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더군요. 그래, 케이크 사왔는데 같이 먹을래? 그래. 고마워. 우리는 거실에서 케이크를 먹었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핸드폰을 신경 쓰는 것 같았고 저도 아까 들었던 그 통화 내용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다음 주 수요일 2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업무 미팅치고는 너무 사적인 느낌의 대화였거든요. 그날 밤 서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참지 못하고 서연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잠금을 풀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가장 최근 통화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통화 기록을 지운 걸까요? 정말 단순한 업무 통화였다면 지울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메시지도 확인해봤지만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수상했어요.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서연이 나왔을 때 저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서연이 바람을 피우는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리고 며칠 후 박 아주머니가 저에게 그 쪽지를 건네주셨던 겁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 2407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새아버지와 아드님 부인, 오래전부터 불륜관계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말했던 다음 주 수요일 2시, 그리고 어머니 댁에서 둘이 자주 사라지던 일들, 서재에서 오래 머물렀던 시간들. 제 손은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수요일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만약 정말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반드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의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탐정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제 아내와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남편을 미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 오후 이 시경을요. 혹시 부정행위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모두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출입 기록, 차량 이동 경로 등도 전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제 나름대로도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집안 곳곳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침실, 그리고 현관 근처에요. 서연이 전화 통화를 하면 모두 녹음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서연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전화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언제 외출을 하는지 모두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최영준 씨 확인됐습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두 분 모두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갑니다. 각자 다른 시간에 도착하지만 같은 객실로 들어가고요. 객실 번호는요? 2407호입니다. 그리고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두 분 다 호텔에서 평균 3시간 정도 머물다가 나옵니다. 나올 때 표정이 매우 친밀해 보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포옹하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객실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투숙 기록도 확인했는데요. 김민준 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객실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요. 6개월 전부터라고요? 그럼 제가 의심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보내준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첫 번째 사진, 호텔 주차장에서 서연과 새아버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호텔 로비에서 둘이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 복도를 걸어 2407호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3시간 후 객실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의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새아버지의 셔츠 단추는 잘못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전에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박 아주머니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걸까요? 저는 곧바로 박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드님? 아주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꼭 뵙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30분 후에 아주머니 댁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박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둘을 뒷조사한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30분 후 저는 작은 카페에 앉아 박 아주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드님 혹시 그 두 분 뒷조사 해보셨어요? 네, 모든 걸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럼 다 보셨겠네요. 박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 둘의 관계를요. 박 아주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6개월 전쯤이었나요? 그날 어머님께서 급하게 출장을 가셔야 했는데 새아버님은 집에 계셨어요. 몸이 좀 안 좋으시다면서요. 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며느님이 갑자기 집에 오셨어요. 새아버님한테 급한 서류를 전달하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근데 이상한 게 그 뒤로 며느님이 집에 올 때마다 꼭 새아버님만 계실 때 오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어느 날은 제가 2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TV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어머님 오늘 늦으신데.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내가 여기 오면 심장이 먼저 반응하잖아. 숨을 고르는 듯한 침묵. 지난번 그 말 아직도 생각나. 며느리가 낮게 속삭이자 남자는 창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선 표정 하나까지 계산해야 해. 그렇게 가까이 오면 참기 어려워. 지난번처럼 커튼은 꼭 쳐야 해 소리라도 세면 안 되니까. 박 아주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였는지를요. 그날 이후로 제가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둘이 매주 수요일마다 어딘가로 함께 나가시는 거예요. 차도 따로따로 타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뒤를 밟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더라고요. 아주머니, 아드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래도 이대로 모르고 계시는 게 더 안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드님, 이제 어쩌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부터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는 새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저는 서영과 새아버지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해서요.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일부러 회사에 출근했다가 조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가 곳곳에 미리 설치해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아내와 새아버지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집에 아무도 없대. 알아, 그래서 더 심장이 뛰어. 그러게 왜 이렇게 가까이 와? 숨소리 들리잖아. 그게 싫어? 나 손 떨리는 거 안 느껴져? 그만해야 하는데 자꾸 생각나. 저는 그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며칠 후 집에 설치해둔 녹음기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연이 전화 통화를 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자기야. 응, 나도 보고 싶어. 오늘 2시에 볼 거잖아. 아, 진짜? 새로운 거 준비했어? 기대되는데. 응, 알았어. 그럼 이따 봐. 서연의 목소리는 10대 소녀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저와 통화할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날의 녹음에는 새아버지와의 통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내일 영준이 출장 간대. 응, 그럼 우리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겠네. 어머님? 어머님은 내일 회의 있으시잖아. 걱정 마. 들킬 일 없어. 저는 녹음을 듣다가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화면이 박살났지만 상관없었어요. 제가 출장 가는 날을 이용해서 더 오래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다니. 그리고 어머니가 회의 있는 날을 노렸다니.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저와 어머니를 속였던 걸까요? 저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호텔 투숙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저와 어머니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저는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준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시간 되세요? 그래, 회사로 와. 엄마 회장실로. 저는 곧바로 어머니 회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증거가 담긴 USB를 꼭 쥐고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회사 사무실에 계셨어요. 영준아, 무슨 일이니? 갑자기 회사까지 찾아오고.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그럼 회의실로 가자. 우리는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이걸 먼저 보세요. 이게 뭔데? 어머니가 봉투를 여시더니 안에 있는 사진들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을 보시는 순간 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대체. 사진 속에는 호텔 앞에서 포옹하고 있는 새아버지와 서연이 있었습니다. 계속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사진들을 넘기셨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사진,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어요. 영준아, 이게 정말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둘은 매주 수요일마다 호텔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결혼 전부터요. 결혼 전부터라고? 네. 서연이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내려놓으시고 의자에 깊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조용히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도 사실 의심은 하고 있었어. 네. 민준 씨가 요즘 이상했거든. 핸드폰을 볼 때마다 숨기고 수요일마다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고 하지만 설마 했지. 설마 내 며느리와 그럴 줄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도 배신당하신 거였으니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아니야, 영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저 두 사람에게 있지.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 사진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영준아, 이제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네, 어머니.
우리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저 두 사람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결기만 남아 있었어요. 우선 절대로 눈치채게 하면 안 돼. 지금처럼 평소대로 행동해. 알겠지? 네, 어머니. 그리고 내가 몇 가지 알아볼 게 있어. 김민준이 그동안 회사 돈을 어떻게 썼는지,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확인해야 해. 어머니는 이미 전투 모드로 들어가신 것 같았습니다. 역시 사업가다운 면모였어요. 영준이 너도 서연이랑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혹시 모르니까 내 명의로 된 재산은 전부 정리하는 게 좋겠어.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변호사도 알아봐야겠네.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말이야. 어머니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도와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그날 이후 저와 어머니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서연에게도 평소처럼 대했고 새아버지에게도 존댓말을 쓰며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집에서 서연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 잘 됐어? 응, 잘 됐어. 상사한테 칭찬도 받았어. 다행이다. 요즘 좀 피곤해 보이던데 무리하지 마. 고마워, 여보.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저는 그 웃는 얼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누구야? 아, 그냥 회사 동료. 서연은 얼른 핸드폰을 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속으로 비웃었어요. 분명 새아버지한테서 온 메시지겠죠.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연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잠금은 이미 며칠 전에 알아낸 상태였어요.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새아버지와의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는데 구역질이 났습니다. 오늘 영준이 집에 있어서 답장 못했어. 미안. 괜찮아요. 이해해요. 내일 봐요? 응, 2시에. 보고 싶어. 나도요. 당신 생각만 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대화 내용도 전부 스크린샷으로 찍어뒀습니다. 증거로 쓰일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도 새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마치셨다고 하셨어요. 영준아, 김민준 그놈 생각보다 더 악질이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회계팀한테 은밀하게 조사를 시켰는데 김민준이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 소액이긴 하지만 꾸준히 빼돌렸더라고. 정말요?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니? 바로 그 호텔비를 냈더구나. 그리고 서연한테 선물도 사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게 김민준이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 다 빚이야. 나한테 결혼할 때 재산이 좀 있다고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어. 그럼 새아버지는? 응,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지. 그리고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결국 둘 다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니는 차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곧 한판 붙자고 해야지.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영준아, 너 각오는 됐니? 이제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준비됐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다 같이 모이자고 할게. 우리 집에서 말이야.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는 거야. 알겠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며칠만 참으면 됐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분노를 쏟아낼 작정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서연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둘은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어머니 댁으로 왔습니다. 저도 그날 일찍 어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거실에는 이미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영준아, 왔니? 네, 어머니. 긴장되니? 조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오늘 꼭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해. 네, 어머니. 오후 2시쯤 새아버지와 서연이 도착했습니다. 둘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갑자기 다 같이 모이자고 하고. 새아버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일단 앉아. 우리는 모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차를 따라주셨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족 모임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세요, 어머니?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시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오늘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불렀어. 보여줄게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응, 잠깐만 기다려. 어머니는 옆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치셨어요. 순간 새아버지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둘이 호텔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이게 뭡니까? 새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긴 뭐야? 당신들이 한 짓이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이건 서연이 말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니? 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하셨습니다. 스피커에서 서연과 새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영준이 집에 있어서 답장 못했어. 미안. 괜찮아요. 이해해요. 내일 봐요? 응, 2시에. 보고 싶어. 나도요. 당신 생각만 해요.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서연. 제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나한테 할 말 없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어? 정확히 말해봐.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 6개월 전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약혼 반지를 고르고 결혼 준비를 하던 그때부터 이미 배신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좋아. 그럼 나한테 왜 결혼하자고 했어? 처음부터 나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그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새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새아버지. 아니, 김민준 씨. 당신은요? 왜 우리 어머니랑 결혼하셨어요? 영준 씨 나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해서. 거짓말.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재산 조사 다 끝났어. 당신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없더구만. 다 빚뿐이지. 그리고 회사 돈도 빼돌렸고. 그건 사정이 있어서. 사정? 그 돈으로 호텔비 내고 서연한테 선물 사준 게 사정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지? 나이 많은 과부한테 접근해서 재산 뜯어먹을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정말 여보를 사랑했어. 사랑? 사랑하는 사람의 며느리랑 바람을 피워? 그게 사랑이야? 어머니의 말에 새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서연을 쳐다봤어요. 서연, 당신도 마찬가지지?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우리 집안 재산 때문 아니야? 아니야, 처음엔 정말 널 좋아했어. 거짓말하지 마. 결혼 6개월 전부터 새아버지랑 관계했다며? 그럼 처음부터 나는 들러리였던 거잖아.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이제 알겠니? 당신들이 우리한테 한 짓이 뭔지.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들 둘 다 이 집 출입 금지야. 그리고 민준 씨, 당신은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야.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새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돌아서셨습니다. 용서? 그런 건 없어. 영준아, 너도 할 말 있으면 해. 저는 서연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서연, 내일 이혼 서류 보낼게. 서명하고 나한테 보내.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계속 오전 1218여보 제발. 이제 여보라고 부르지 마. 우린 끝났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서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고 새아버지는 매일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었으니까요. 여보, 아니 영준 씨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요. 우리 2년 동안 함께 산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은 매일 밤 제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2년? 그 2년 동안 당신은 다른 남자 만나면서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그게 부부야? 그냥 사기극이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발 한 번만. 서연 씨, 이제 그만해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합시다. 난 당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서재에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그 여자와 같은 침대에서 잘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였는데 어머니께서 소개해 주신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준입니다. 네, 앉으세요. 사모님께 연락받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건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 봉투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사진들, 녹음 파일, 호텔 투숙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모든 증거가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재판에서 100% 승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니까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도 분할해야 하는데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 집은 새아버지 아니 김민준이 지원해 준 거라 제 명의로만 되어 있어요. 그럼 더 유리하시네요. 배우자 명의 재산이 없으면 분할할 것도 없으니까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일단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거고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빠르면 3개월 안에 끝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변호사와 계약을 맺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켰는데 서연에게서 문자가 20통도 넘게 와 있더군요. 제발 한 번만 만나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혼만은 안 돼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한숨을 쉬고 모든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받을 겁니다. 협조해 주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문자를 보내고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어머니 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으셨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게다가 회사 돈을 횡령한 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까지 하셨습니다. 영준아, 김민준이 그 인간 완전히 끝났다. 어머니가 저를 부르셔서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횡령건으로 경찰 조사 들어갔어. 그리고 알고 보니까 김민준이 나한테만 사기친 게 아니더구나. 네.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몇 명의 여자들한테 접근했었대. 다들 나이 많고 재산 있는 여자들이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새아버지는 상습적인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 여자들이 다 합의금 받고 조용히 넘어갔는데 이번엔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지. 그랬더니 이제야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서 고소를 하더라고. 그럼 새아버지는 감옥 갈 거야. 최소 3년은 살겠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후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도 조사를 좀 해봤어. 서연이요? 응. 알고 보니까 서연이 집안도 좀 복잡하더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빚만 잔뜩 남았대. 그래서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긴 것 같아. 젊을 때부터 재력가들만 노렸다고 하더라고. 너도 그중 하나였던 거지.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저 돈으로만 보였던 거였어요. 근데 영준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뭐가요, 어머니? 너 서연이랑 연애할 때 정말 사랑했니?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만난 거야?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사랑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서연이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전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전 외로웠거든요.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저만 혼자였으니까. 그렇구나.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영준아,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어머니. 오히려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나중에 아이까지 생기고 나서 알았으면 더 복잡해졌을 테니까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의젓하네. 아빠가 봤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어머니 말씀에 저는 문득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새아버지 같은 인간이 우리 집에 들어올 일도 없었을 텐데. 영준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너랑 나랑 둘이서 말이야. 아빠 돌아가시기 전처럼. 네, 어머니. 그러죠. 저희 모자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법원에서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조정실에 들어서니 서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서연의 변호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오고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럼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저희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8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8천만 원이요? 서연의 변호사가 깜짝 놀라 반문했습니다. 네. 피청구인은 혼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8천만 원은 과도한 금액 아닙니까? 피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면 경제적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의 대가입니다. 제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연 쪽을 쳐다봤어요. 피청구인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연의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5천만 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최영준 씨,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제지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2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5천만 원이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닙니까? 제 인생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드리죠. 최영준 씨,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진정했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준 씨, 제가 8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요? 전 그렇게 큰 돈이 없어요. 그건 당신 문제죠. 당신이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제발 5천만 원만, 그것도 분할로 내면 안 될까요? 서연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8천만 원 일시불입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측이 합의를 못하는 것 같으니 이번 조정은 불성립으로 하겠습니다. 소송으로 가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저는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 저를 따라왔어요. 영준 씨, 잠깐만요. 할 말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요. 2년 동안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사랑했고요. 근데 당신은 뭐였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김민준이 자꾸 유혹을 해서 제가 거절을 못했어요. 김민준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당신도 충분히 즐겼잖아요. 제가 녹음 파일 다 들었어요. 보고 싶어. 당신 생각만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즐기지 않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전 이제 당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이 주저앉아 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와 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앞에 도착하니 낯익은 차 한 대가 서 있더군요. 새아버지의 차였습니다. 설마. 저는 급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로비로 들어가려는 순간 새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영준 씨, 왜 여기 계세요? 전 당신이랑 할 얘기 없는데요. 제발 한 번만 들어줘요. 나 진짜 어머님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새아버지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결심하셨어요. 영준 씨가 어머님한테 말 좀 해줘요. 제발, 나 정말 어머님 사랑해요. 사랑요? 사랑하는 사람 며느리랑 바람 피우는 게 사랑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그건 마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서연 씨가 먼저 유혹을 해서 또 남 탓이네요.
당신들은 왜 다 남탓만 해요? 당신이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면 애초에 서연이한테 관심을 안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새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한 걸음 물러섰어요.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면 전 곤란합니다. 영준 씨 제발. 김민준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횡령건으로 곧 재판받을 거고 어머니랑도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다신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영준 씨, 새아버지가 다시 불렀지만 저는 무시하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새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될까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영준아, 오늘 김민준이 너한테 갔었다며? 네, 어떻게 아셨어요? 박 아주머니한테 들었어. 회사 앞에서 너한테 빌었다면서? 내 어머니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는 소리. 이제 와서 빌면 뭐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머니는 전혀 안 흔들리세요? 당연하지. 나 그 정도로 만만한 여자 아니야. 배신한 인간은 용서 안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나저나 영준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의젓해졌네. 예전 같았으면 벌써 무너졌을 텐데.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영준아, 이번 일이 다 끝나면 우리 둘이 여행이라도 갈까? 여행이요? 응. 너도 나도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 어디 좋은 데 가서 힐링 좀 하자. 좋아요, 어머니. 그럼 유럽 어때요? 어머니 전에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유럽 좋지. 프랑스랑 이탈리아 한 달 정도 천천히 돌아보자. 어머니는 오랜만에 밝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일단 이 전쟁부터 빨리 끝내야겠네요. 그래, 얼른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 저희는 그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제게 일어난 일일까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영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믿되 의심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사랑한다고 다 진심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칼을 꽂을 수 있다는 것.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이제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요. 어머니의 부, 그리고 두 사람의 욕망.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새아버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피고인 김민주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3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3억 2천만 원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새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횡령한 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적인 용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다그쳤습니다. 새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호텔비, 선물, 그리고 도박에. 도박이요? 검사뿐만 아니라 저와 어머니도 놀랐습니다. 도박이라니요? 네.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새아버지의 고백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됐고 다음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도박이라니. 나는 그것까지는 몰랐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네. 저런 인간이랑 헤어지길 정말 잘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무리 배신한 남자라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그래야겠다. 너도 회사 가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 네, 그럴게요.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일주일 전에 짐을 싸서 나갔어요. 결국 조정이 결렬되고 소송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넓은 집에 혼자 있으니 적막했습니다. 예전에는 서연이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곤 했는데 이제 그런 일상은 없어졌어요. 문득 서연이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영준 씨, 정말 마지막이에요? 큰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선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끝이에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후회는 소용없어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절대 없을 거예요. 서연 씨,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리고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어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화가 나고 분했고 서러웠습니다. 왜 저였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잘못은 오직 그들에게만 있다는 걸요. 며칠 후 저는 어머니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드릴 게 있다고 하셨거든요. 영준아, 여기 앉아봐. 어머니는 회장실 소파에 저를 앉히시고 서류 몇 장을 건네셨어요. 이게 뭐예요? 김민준 재산 조회 결과야. 변호사가 보내준 거.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부채가 12억이요? 그래. 그것도 대부분 사채야. 도박 빚이지. 이렇게나 많은 빚이. 나한테 결혼할 때 재산이 5억 정도 있다고 했었어. 다 거짓말이었던 거지. 처음부터 빈털터리의 빚쟁이였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새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접근한 이유는 당연히 내 돈 때문이지. 나한테서 돈을 뜯어내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야. 저는 서류를 더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거 서연이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응. 그것도 함께 조사해봤어. 서류에는 서연의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아버지 명의로요. 매달 300만 원씩 2년 동안 총 7,200만 원이 서연이한테 흘러들어간 거지. 이게 대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설명하셨어요. 아마도 서연이가 너랑 결혼하는 대가로 받은 돈인 것 같아. 김민준이가 서연이를 매수한 거지. 매수요? 그래. 너랑 결혼해서 우리 집안 정보를 빼내고 나중에 내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 서연이는 그 공모자였던 거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그런 것 같구나. 어머니도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둘이 짜고 우리 가족을 노린 거지. 세상에.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서연과의 만남도, 연애도, 결혼도 전부 다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거예요. 영준아,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더요? 서연이가 너만 만난 게 아니야. 어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서연이 과거 연애 기록이야. 사설 탐정이 조사한 거. 서류에는 서연의 과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저를 만나기 전에도 여러 명의 남자들을 만났대요. 그것도 전부 재력가들이었고요. 이 남자는 대기업 후계자, 이 남자는 의사, 이 남자는 변호사. 전부 돈 많은 남자들이야. 그리고 서연이는 이 남자들한테서 돈을 받아냈어. 헤어질 때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합의금요? 그래. 서연이가 일부러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스캔들을 만들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받아낸 거야.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영준이 너도 다음 타깃이었던 거지. 아마 너랑도 얼마 안 있으면 헤어지면서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먼저 눈치챈 거고. 그럼 서연이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던 거네요. 그렇지. 우리 가족이 그들의 타깃이었던 거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저를 돈으로만 봤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영준아, 괜찮니?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지금 제가 뭘 느껴야 할지.
울어도 돼. 화내도 되고. 다 털어내. 어머니의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당연히 끝까지 가는 거지. 저 인간들이 우리한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할 거야.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민주는 횡령 혐의로 최소 5년은 감옥에 갈 거야. 그리고 서연이도 공범으로 고소할 거야. 서연이도요? 그래. 서연이가 받은 7,200만 원, 그거 다 횡령한 돈으로 준 거야. 서연이도 공범이 되는 거지. 그럼 서연이도 감옥에. 당연하지.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을 횡령 공범으로 추가 고소하셨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어요. 얼마 후 서연이 소환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검찰청 앞에 가 있었어요. 서연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게 끝나고 있다는 걸요. 서연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무너져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연 씨, 횡령 공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입니까? 정말 김민준 씨와 공모했습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씀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동정도 연민도 아무것도요. 다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로부터 2주 후 서연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고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연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 조건은요? 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령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선처요?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기고도 선처를 바라요? 의뢰인이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처음부터 저를 속였어요.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남자를 만났죠. 그것도 계획적으로요. 그런 사람한테 왜 제가 선처를 베풀어야 하죠? 최영준 씨, 합의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별개예요. 서연 씨가 한 일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위자료만 받고 형사고소는 취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게 제 최종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뢰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합의는 그렇게 결렬됐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결국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했고 저희 이혼은 성립됐습니다. 하지만 횡령 공범건은 그대로 진행됐어요. 재판에서 서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새아버지는 징역 5년이었고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동료들 모두 제 사생활을 알고 있었고 저를 볼 때마다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준 씨,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네,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여기서 잘하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회사는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도 더 묻지 않으셨고요. 퇴사일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겨 회사를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떠나고 싶었거든요. 회사를 나와 차에 올라탄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영준아, 퇴사 끝났니? 네, 어머니. 방금 나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알겠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댁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왔어요. 왔니? 어서 와. 조금만 기다려. 곧 다 될 거야.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새아버지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가 좋아하던 골프채도, 그가 걸어두었던 그림도, 그가 앉았던 안락의자도 모두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다시 꾸미셨네요. 응, 다 치워버렸어. 그 인간 흔적은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얼마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푸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다 언제 만드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준비했지. 우리 아들 퇴사하는 날인데 뭐라도 해줘야지. 고마워요, 어머니. 저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단둘이 먹는 식사였어요. 새아버지도 없고 서연도 없는 오직 저희 모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준아.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네, 어머니. 너 앞으로 뭐 할 거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사실 엄마가 너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제안이요? 응. 우리 회사 일 좀 도와줄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요? 저는 제조업 쪽 경험밖에 없는데. 괜찮아. 처음부터 배우면 돼. 어차피 나중에 이 회사 내가 물려받을 거잖아. 어머니, 영준아, 엄마 말 들어봐. 이제 김민준이도 없고 엄마도 나이가 있어. 혼자서 회사 경영하는 게 버거워지더라고.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 어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영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건 배우면 되는 거야. 너 똑똑하잖아. 금방 익힐 수 있어.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야. 우리 집안 피가 흐르는 아들. 당연히 할 수 있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영준아, 엄마랑 같이 일하자.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이 회사 더 크게 키울 수 있어.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해볼게요. 그래, 우리 아들 최고야.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어머니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책은 전무였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어머니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준아, 회사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야. 사람이요? 그래.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그리고 나쁜 사람을 빨리 알아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새아버지와 서연을 겪고 나니 그 말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엄마도 김민준한테 속았을 때 정말 자책 많이 했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내가 바보였나 하고 말이야. 어머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달았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 인간들이 워낙 교묘하게 속인 거지. 나는 최선을 다했어. 다만 상대가 나빴을 뿐이야.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너도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앞으로 더 조심하면 되는 거지. 어머니의 위로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업무를 익혔고 직원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특히 경리부 김 과장님이 큰 도움을 주셨어요. 전무님, 이 서류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전무님 정말 빨리 익히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요? 네, 아드님이 정말 똑똑하고 성실하다고요. 회사 직원들한테도 친절하시고. 김 과장님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완전히 적응했고 어머니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회장실로 부르셨습니다. 영준아, 앉아봐. 네, 어머니. 너 요즘 어때? 힘들진 않아?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일하는 게 좋아요. 일하면 다른 생각 안 나거든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는 서류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영준아, 이것 좀 봐봐. 이게 뭐예요? 회사 주식 이전 서류야. 주식 이전이요? 응. 엄마가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 중 30%를 너한테 이전하려고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큰데요.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내가 다 물려받을 거야. 미리 좀 주는 거지 뭐. 하지만 영준아, 엄마 말 들어. 이건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 회사 직원들도 다 너를 좋아하고 실적도 좋아졌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또 하나 엄마가 내 명의로 빌딩을 하나 사줄 거야. 빌딩이요? 응. 강남에 있는 작은 빌딩인데 투자 가치가 있어. 그거 너 명의로 해놓을게. 월세 수입도 괜찮고.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있어. 넌 내 유일한 아들이야. 엄마가 번 돈 당연히 내가 가져야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준아, 엄마가 김민준이한테 속아서 내 결혼까지 망쳤잖니. 그게 엄마는 너무 미안해.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김민준이를 제대로 못 봤어. 그래서 너까지 피해를 본 거야.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라도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해주고 싶어? 너를 지켜주고 싶고 너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싶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우리 아들, 정말 착하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어머니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함께 출근했고 저녁에는 함께 퇴근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운동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영준아, 이번 주말에 등산 갈까? 좋아요, 어머니. 북한산 어때요? 그래, 북한산 좋지. 날씨도 좋은데 딱이네.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모자가 되어갔습니다. 배신과 상처로 얼룩졌던 지난 시간들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서연을 봤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서연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연도 저를 봤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일어나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서연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경영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직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성대한 자리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30년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우리 직원들 덕분이죠.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전무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뿐입니다. 어머니의 소개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요. 파티가 한창일 때 어머니가 단상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 혼자 회사를 이끌어야 했죠.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배신도 당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 든든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영준아, 이리 나와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입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앞으로 이 회사는 제 아들이 이끌어갈 겁니다. 저는 물러나고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생각입니다. 순간 홀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런 발표를 하실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영준아, 너라면 할 수 있어. 엄마는 너를 믿어.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어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절대 다시는 누군가에게 속지 않겠다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저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됐고 어머니는 회장으로 물러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결정에는 어머니와 상의했고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지난 1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매출은 30% 증가했고 직원 수도 2배로 늘었어요.
업계에서 저희 회사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여러 곳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무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대표님께서 추진하신 신규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직원 여러분 모두의 성과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직원들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영준아, 정말 자랑스럽다. 1년 만에 회사를 이렇게 성장시키다니.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쌓아놓으신 기반이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내 능력이야. 넌 정말 타고난 경영자야.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어머니,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회사가 안정되면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물론 기억하지. 유럽 여행 말이지? 네, 이번 달 말에 출발하는 거 어때요? 한 달 정도 천천히 돌아보면서요. 좋아, 그러자.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휴식이 될 것 같네.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저기 로비에 찾아오신 분이 계신데요. 찾아오신 분이요? 약속 있었나요? 아니요, 약속은 없으신데. 서연 씨라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이요? 네. 꼭 대표님을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야 할까요? 1층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년 만에 서연을 만나는 거였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많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훨씬 여위고 작아 보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 목소리에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연의 얼굴은 1년 전보다 10년은 늙어 보였거든요. 영준 씨. 아니, 대표님. 편하게 영준 씨라고 부르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나, 너한테 사과하러 왔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과는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아니야.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어. 그때 나 정말 잘못했어.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준 씨,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매일매일 후회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알아. 근데 그래도 꼭 말하고 싶었어. 서연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줘. 이게 뭡니까? 위자료. 내가 청구한 8천만 원. 다 갚았어.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은행 입금증이 들어 있었어요. 이미 법원 통해서 다 받았는데요? 아니야. 그건 분할로 낸 거였어. 이번에 일시불로 다 갚았어. 어떻게 이 돈을? 내가 가진 거 다 팔았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다 썼어. 서연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너한테 진 빚을 갚고 싶었어.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저는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서연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알아. 나도 알아. 서연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근데 꼭 말하고 싶었어. 내가 너한테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이었는지 알고 있다고.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저는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여자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서연 씨, 일어나세요. 영준 씨, 일어나서 정리하고 가세요. 우리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너 행복해?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서연 씨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준 씨, 나 정말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때는 몰랐어. 돈만 받지 사람은 안 봤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알아. 근데 그래도 너한테만은 꼭 말하고 싶었어. 서연은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잘 살아, 영준 씨.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서연 씨도요. 저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결국 잘못한 사람이 더 큰 벌을 받는구나. 서연은 돈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사랑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잃었어요. 반면 저는 모든 걸 잃었지만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준아,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어머, 우리 아들이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문득 어머니가 고마워서요. 에이, 이 녀석? 엄마가 더 고맙지. 우리 아들 있어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빨리 여행 가요. 둘이서요. 그래, 그러자. 엄마도 정말 기대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와 어머니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어요. 영준아, 여권 챙겼지? 네, 어머니. 다 챙겼어요. 좋아. 그럼 출발하자.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준아, 이번 여행에서 엄마가 하나 부탁할 게 있어. 뭐예요, 어머니? 내 마음을 다시 열어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해보라는 거야. 어머니, 영준아, 넌 아직 젊어. 32이잖아. 다시 사랑할 수 있어. 전 이제 사랑 같은 건 믿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아.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가 가장 바라는 건 내가 행복한 거야.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필요해. 하지만, 영준아, 엄마 말 들어봐. 서연이는 나쁜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여자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세상엔 착하고 진실한 사람들도 많아.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그래,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이번 여행 동안 마음도 좀 정리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배신, 상처, 눈물.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냈고 저는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